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2019년을 마무리할 수 없습니다. 선거개혁의 초심과 또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또 이 경제는 매우 어려워져가지고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정치권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멋진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그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백원우 비서관에게 금융위에게 통지하라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네, 12월 23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오늘이 아니죠.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정상회의 자체는 내일이고요.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베이징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0분으로 예정이 됐는데 55분 동안 진행됐고요. 그만큼 중요한 현안이 많았는데 그중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지금 북미 대화의 교착 상태, 긴장 상태는 한국과 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정상회담하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내일 있는 내일 거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지난번에 이제 경찰의 발표는 한 번 있었고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해서 지금 검경 간의 신경전이 한창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오늘은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놨죠? 네,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고 하는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했었잖아요. 맞아요. 이걸 개시할지 말지를 이제 검찰의 의견을 내놔야 하는데 네. 일단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을 했다면서 재심을 할 근거가 발생이 됐다라고 했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당시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국가수 감정서가 네. 앞서 경찰은 오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검찰은 이게 조작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검찰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그간 논란의 핵심이었던 사모펀드 의혹이나 일가비리 의혹 관련한 사안은 아니죠. 하지만 지난 8월 법무장관 지명 이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이른바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목요일이죠.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이따 최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요. 국회 상황은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계속해서 이제 고 반장이 체크하고 있는데 우선 4+1 협의체, 그러니까 민주, 바른미래당 통합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이제 대한신당까지 합쳐서 부르는 이름이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내용에 대해서 최종 합의했습니다.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그러니까 253대 47이죠. 현행으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정리가 됐고요. 그 밖에도 짚어볼 부분이 많고 지금도 국회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고 반장 발제 때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고 반장 굉장히 바쁜 모양이에요. 회의하는데 듣지도 체크하고 있어요. 계속 상황을 속보 체크하느라 챙기고 듣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네. 알고 물어봤어요. 네. 그리고 최근 비싼 아파트를 사들였지만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250여 명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부가 대출 규제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최근에 내놨잖아요. 이어서 세무조사까지 예고한 것인데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정치부 회의는요. 먼저 고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4+1 협의체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합의 소식부터 짚어보고요. 한중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검찰 수사 속보도 짚어봅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동안 선거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오던 여야 4+1 협의체가 오늘 합의안에 도달했습니다.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대신에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결국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비례대표 의석은 현행 47석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을 이르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고요.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4+1 협의체에 참여했던 정당과 정치 그룹이 서로 이렇게 한 발씩 양보해서 이뤄낸 타협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전체 완전한 합의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 전에 우리가 만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야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여야 간 밀고 당기기가 주말 내내 계속된 가운데 결국 오늘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민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여야 4+1 협의체 합의에 앞서 먼저 모였던 3+1 야당 대표들 표정이 그다지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대표들은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을 향해서도 불편한 심정을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거듭 당부합니다. 자, 그럼 여야 4+1 협의체가 최종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뼈대는 지켰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개정안보다 현행 선거법에 좀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 우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비율 253석 대 47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패율제 도입을 앞장서서 주장해왔던 정의당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선거개혁의 초심과 또 그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 있고 정말 너무도 미흡한 안을 국민들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 발이라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들의 말씀을 저희가 받들기로 했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 또한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중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했고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한 사람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야 4+1의 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에 관련해서 한국당은 오늘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여야 4+1의 합의 추진을 막장 드라마에 빗댔습니다.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명분도 다 내팽개치고 이제 한 석이라도 더 건지겠다고 하는 탐욕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군소정당들이 차기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이런 야합입니다. 자, 그러면서 황교안 대표 긴 종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두루마리 휴지도 아니고 뭔가 했더니 글쎄.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모두 무려 34개에 이릅니다. 창당준비위원회 신고를 마친 예비 정당이 다시 16개입니다. 모두 50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00개 정당이 만들어져서 선거를 하게 되면 이게 도대체 공정하고
제대로 된 투표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게 투표용지였군요. 자, 황교안 대표는 최대 100개 정당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가정하면서 100개 정당에 등록하면 투표용지가 1.3m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우선 실제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한 유럽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을 보면요, 뭐 크고 길고 뭐 이런 투표용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100개 정당이 나온다면 이론상 우리나라도 1.3m 투표용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선 지난 2003년 이 계룡시 시의원 선거 때 후보자가 32명이나 나와서 57.3cm짜리 투표용지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또 기록상으로는 1960년 국회가 양원제였던 시절인데 이 당시 참의원 선거에서 94cm짜리 투표용지가 등장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내년 총선에서 100개 정당이 나온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아직까지는 한국당의 가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 한국당의 가정대로 100개 정당이 나온다면 자, 투표용지 어떻게 될까요? 중앙선관위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또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서 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작성 시 그 각 정당 칸 또는 후보자 칸 사이의 여백을 정당 후보자 수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난 20대 총선 기준대로라면 1.3m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 정당별 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거보단 좀 작은 그런 크기로 만들어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국회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여야 원내 교섭단체 3당은 오늘 여야 4+1 협의체와 별개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지만 원포인트 국회를 여는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오후 3시쯤 이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는데요. 아직까지 본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소식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야 4+1 협의체, 선거법 등 전격 합의, 국회 본회의서 곡 산정. 네. 자, 지금 국회 상황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계속해서 급박하게 벌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합의안이 나온 게 이제 오늘 오전이고 오후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이제 법안을 올리겠다는 그런 뭐 시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국당은 이제 결사적으로 맞겠다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 상황부터 좀 알아볼게요. 당초 본회의를 3시에 열기로 했었는데 아직 본회의가 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입장인가요? 분위기인가요? 일단 뭐 본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들, 보좌진 다 지금 뭐 비상 대기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경과를 오전서부터의 경과를 설명을 드리면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뺀 3+1 야당 대표들이 전격 회동을 했죠. 그리고 이 최고의 쟁점이었던 이 석패율제 도입 결국 포기하기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후에 이어서 민주당 의총이 열렸고 여기서 여야 4+1 협의체 이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추인이 박수로 있었습니다. 자, 이와 별도로 오늘 오전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문희상 의장 주재 회동이 있었는데요. 원포인트 국회 개회 여부를 논의했는데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야 4+1 합의안이 나온 건데요. 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오후 6시 전후로 국회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본회의가 만약 열리게 된다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 또 예산 부수 법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등의 순서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실제 처리 가능성은 한국당과의 막판 협의 등이 있을 수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네요. 필리버스터 가능성도 있고 지금 이제 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제 일단 한국당과의 합의 속에 패스트트랙 법안은 뭐 내일로 넘길 가능성도 있고요. 아무튼 6시면은 정치보회 끝나기 전이니까요. 속보를 좀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사실상 민주당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다른 3+1 당들이 이제 결국은 합의안에 도달을 한 건데 오늘 합의된 선거법 개정안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네, 뭐 사실상 민주당 그리고 3+1 야당들이 각각 뭐 한 발씩 물러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 민주당의 주장이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의석 구성은 현행 지역구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47석으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정당 득표율의 연동률은 50%로 그리고 연동률 적용을 하는 의석수는 30석으로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막판 이 논란이 일었던 석패율제는 결국 뭐 민주당의 주장대로 도입을 하지 않기로 했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큰 줄기를 지키면서 여야 4+1 협의체 모두 뭐 최소한 실익을 나눠 가진 협상이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여야 4+1 협의체 합의안에 대한 각 당의 반응도 지금 엇갈리게 나오고 있죠. 네, 뭐 합의를 하긴 했지만 각 당의 표정은 또 달랐습니다. 우선 정의당 등 3+1 야당들은 아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 오늘 합의에 앞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6석의 작은 의석의 한계 속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왔고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늘리지 못하는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된 것에 대해서 송구하기 그지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3+1 야당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서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일단 뭐 민주당은 선거법 그리고 검찰 개혁 법안 이런 패스트트랙 합의안 마련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또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안도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 오늘 오후에 의총에서 원내대표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 참석 의원들에게 원내대표단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박수 좀 보내달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또 인영 원내대표는요, 이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이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도 밟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요. 규탄 대회를 오늘 오후에도 열었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여야 4+1 협의체의 이 관련 법안 합의안이 나온 직후라서 비판 강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 헌법 위반 제도를 민주당과 2, 3, 4, 5중대 국회의원들이 눈 딱 감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바로 장기 집권을 위해 그러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황교안 대표는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선거를 희화화하고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꼼수 선거법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짚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주말 사이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비례 한국당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그런 소식이 계속 들려왔었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감에 따라 한국당이 위성정당 창당할 가능성 더 커졌습니다. 자, 김재원 정책위의장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요. 자, 우리가 이만큼 경고를 해도 어쩔 수 없는 길을 간다면 결국 한국당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의 현역 의원 절반가량을 비례대표 위성정당으로 이동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는데요. 자, 국회의원 의석수에 따라 선거투표 기호가 정해지는 만큼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기호 2번으로 만들어서 정당 득표율을 높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과연 실제로 창당을 하게 될지 또 득이 될지는 이제 정치 상황을 저희가 좀 지켜보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검찰개혁 법안도 오늘 함께 합의안을 내놨는데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우선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선택하도록 했고요. 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또 차관급 인사가 입당을 했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요. 곧 장차관급 인사가 추가로 들어올 예정이라면서요. 예, 지난달 이 김용진 전 기재부 차관 입당에 이어서요. 어제는 김경욱 전 국토부 차관, 김영문 전 관세청장, 강준석 전 해수부 차관 이렇게 3명의 이 차관급 인사가 추가로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건데 자, 김경욱 전 차관은 고향인 충북 충주에, 김영문 전 청장은 울산 울주, 강준석 전 차관은 부산 지역에 출마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기우 전 교육부 차관,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이죠.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경남 거제에서 출마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에도 장차관급 인사의 입당 발표 계속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아까 고반장이 얘기했던 대로요. 오후 6시쯤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회기 관련 안건부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까지는 오늘 가기가 어렵지만 이제 한국당이 이제 반발하면서 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속보를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야 4+1 선거법 합의 국회 본회의 곧 상정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내일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청두로 이동 중입니다. 6개월 만에 열린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 또 비핵화 방안, 한중 양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내일은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신반장 발제에서 크리스마스 외교전에 돌입한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이들 합창단의 캐롤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와대가 정말 환해지고 또 따뜻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또 연말이 되면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기 위한 이렇게 모금 운동도 많이 할 텐데 오늘 이런 그 행사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보신 이 영상, 지난해 청와대에서 열린 기부단체 초청 행사입니다. 합창단의 청아한 목소리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역시 연말에는 이렇게 가족과 또 이웃과 함께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올해 성탄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외교 전이라고 부를 정도로 빡빡한 일정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간 중국 베이징과 청두를 방문하는데요. 한중일 정상회의를 전후로 해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 별도의 양자회담도 갖습니다. 첫 번째 일정으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중국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최근 상황은 우리 양국은 물론 북한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一直是紧密合作的朋友和伙伴。面对当今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我们应该深化和发展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维护和拓展两国的共同利益。 네,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지난 6월 일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정한 비핵화 협상의 연말 시한이 임박한 만큼 북한을 북미 대화 테이블로 다시 불러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대북 제재 완화에 무게를 두었는데요. 앞서 러시아와 함께 일부 북한 품목의 수출 금지 규제를 풀고 또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을 중단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안보리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하는 노동자 송환 시한은 어제로 끝났지만 중국 단둥 공장 등지엔 여전히 북한 노동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我认为这是当前局势下为解决半岛、打破半岛僵局维护半岛和平稳定是一个最好的方案，是中俄共同智慧的体现。 정부는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해서 중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복 조치가 완전히 끝나길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 교류 협력 정상화엔 합의했지만 한안령은 아직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의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꿈이 한국의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년 가까운 시일 내에 주석님을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사드를 못마땅해 하고 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배치 구상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의 중거리 핵전략 조약에서 탈퇴한 뒤 한일 등 동아시아 동맹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Yes, I would like to, but let's be clear. I'm talking about conventional weapons. Yeah, INF range, right? Exactly. These things tend to take longer than you expect. 그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에 대해서 우리는 정부는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도 없고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한다면요? 예, 이거 우리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내일은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그리고 일본 아베 총리와의 15개월 만에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출 규제, 강제징용, 지소미아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다시 해보고요. 한중일의 공통 관심사 북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냐 도발이냐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군 지휘부 80명이 모인 확대 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위적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용도자 정책에서는 확대 회의에서 조성된 복잡한 대내외 형편에 대하여 분석 통보하시면서 나라의 전반적 무장력을 군사 정치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직 문제를 취급할 것이라고 하시었습니다. 북한 매체는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부대를 확대 개편하고 부대 배치를 변경하는 중요한 군사적 문제들이 결정됐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대규모 인사, 이 조직 개편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인데요. 최근 시험 발사한 초대형 방사포 등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개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르면 오늘께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자리에선 김 위원장이 예고한 새로운 길의 정체가 공개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중단, 한중은 물론 북한에도 이롭지 않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한중일을 아우르는 크리스마스 외교전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방중 첫날 일정이죠, 오늘이. 그러니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이 있었고 또 오찬이 이어졌죠. 네, 시 주석과의 회담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이 열렸는데요. 최근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와 이 비핵화 방안 그리고 한중 양자 관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오갔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이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에도 결코 이롭지 않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중국의 역할과 관련해 그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준 점을 높이 평가한다. 자, 모처럼 얻은 기회가 결실로 이어지도록 더욱 긴밀히 협력해 가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특히 한중 관계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 맹자의 유명한 말까지 인용을 했는데요. 뭐 천시 불여 지리, 지리 불여 인화.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자면서 일단 뭐 이제 천시 그러니까 하늘의 때는 지형의 이로움만 못하고 인화 사람들 간의 화합만 지리는 인화 그러니까 사람들 간의 화합만 못하다. 좀 웃자고 하는 얘기는 별로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이 한중 이 천시 지리를 갖췄으니까 인화만 여기에 더해진다면 우리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죠. 또 잠시 서로 섭섭할 수는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역사가 있다라면서요. 내년 초에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자, 뭐 아시다시피 사드 배치 이후에 이 냉각된 한중 관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여러 번 중국에 왔는데 올 때마다 상점 백회와 같은 중국의 발전상에 놀랍니다. 중국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 주석님의 리더십과 중국 국민들의 성취의 경의를 표합니다. 중국의 꿈이 한국의 기회가 되듯이 한국의 꿈 역시 중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네. 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시 주석 역시도 우리는 긴밀하게 협력을 해온 친구이자 파트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한중 양국은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에서 무게감과 영향력이 있는 나라다.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고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를 수용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넓은 공감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다자주의와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를 언급한 건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문 대통령 역시 최근 일본에 대한 이 수출 규제에 반해서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中韩都是亚洲乃至世界上有分量的国家，有影响的国家。我愿同总统先生一道，为推动双边关系迈上新的更高水平，发挥领导作用。 네, 정상회담 후에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의 공식 발표문도 나왔는데요. 특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 한국과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입장과 이익이 일치한다.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은 한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한반도 평화에 동력을 불어넣는 것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회담에서 중국 측 인사로는 양재츠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유 외교부장, 또 허리펑 국가발전개혁의 주임 등이 배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오찬을 마치고 베이징에서 청두로 이동한 거죠, 고반장. 네, 한국 시간으로 오후 12시 30분에 정상회담이 시작이 됐었고요. 당초 예정된 30분을 넘겨서 55분간 회담을 가진 뒤에 바로 이어서 오찬에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청두로 이동을 했는데요. 잠시 뒤 6시쯤부터는 리커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 그리고 만찬이 또 이어질 예정입니다. 리커창 총리의 회담에서는 양국 간 경제, 통상, 환경, 문화 등 실질 분야 등 구체적인 협력을 제고하는 방안이 협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기도 6시네요. 시차를 고려한 6시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내일은 한중일 정상, 몰랐는데 신반장이 답을 했었어요. 몰랐어요, 고반장? 알았습니다. 여기는 알았어요? 국제 네. 상황, 여기는 미안해요. 중국 상황.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미안해요. 알았습니다. 미안해요. 뭘 얼굴 뭐 벌리지 하는 마. 짓이에요? 네. 만담을 하고. 미안해요. 네. 자, 내일은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가 있고요. 또 아베 총리와의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청와대가 한일 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열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죠. 하지만 아베 총리의 태도를 보면요, 뭔가 큰 성과를 보여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출국에 앞서 한국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런 발언을 또 했다면서요. 네, 아베 총리가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과 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인식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인데요.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관저에서 자,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의 생각을 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자, 아베 총리, 자, 한일 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동아시아의 안전 보장 환경을 생각하면 일미한, 이란의 협력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한일 간 우선시하는 그 회담 의제 자체도 지금 차이가 있는 입장이죠. 예, 우리 정부는 현재 상황을 지금 촉발시켰던 그 수출 규제 문제 중점적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리겠다 이런 방침입니다. 앞서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해서 양국 간 실무자 회의에서 좀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좀 더 속도가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자, 이에 비해서 일본은 이 징용공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의 또 가장 중요한 안건으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대변인격이죠. 스가 일본 관방장관은요. 이 양국 관계의 최대 과제인 징용공과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가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측이 물어보면 그때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이었으니까요. 확실히 두 나라 간의 간극이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 스가 장관, 일본 경산성이 반도체 관련 품목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수출 절차를 일부 간소화한 데 대해서도 규제 완화 조치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를 통해서 확인한 거래 실태를 반영한 단순한 신청 절차의 변경이지 향후에도 개별적으로 허가 신청을 요구하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다라는 건데요. 실질적인 규제 완화 효과는 좀 보려 하면서도 일본 내 여론을 의식해서 한국에 양보한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한마디로 회담을 앞둔 기싸움으로 보여집니다. 네, 한중일 가장 큰 공통 관심사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북미 간의 대화 문제라든지 비핵화 문제니까요. 관련한 논의는 내일 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나저나 북한이 크리스마스 때 도발할 가능성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가능성이. 네, 지난해 해체됐다고 알려졌던 이 북한 평안남도 평성에 이 한 자동차 공장, 실제로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만드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곳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선 것으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해당 사진을 보도하면서 북한이 예고한 크리스마스 선물, 즉 이 ICBM 발사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는데요. 자, 예정된 발사가 해상 탄도미사일 또는 고체 연료 로켓 시험일 수 있다 이런 전문가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군이요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죠. 글로벌 호크를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았죠, 최반장. 네, 오늘 새벽 이 글로벌 호크 한 대가 경남 사천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정부가 2011년 미국에서 이 글로벌 호크를 구매하기로 공식 결정한 뒤 8년 만에 정식적으로 인도를 받은 건데요. 공군은 내년 상반기까지 3대를 추가로 도입해서 이 전력화 과정을 거쳐 실전 배치할 예정입니다. 자, 실제로는 북한 전역을 넘어 한반도 밖까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20km 상공에서 특수 고성능 레이더와 이 적외선 탐지 장비 등을 통해 지상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첩보 위성급 정찰기이고요. 자, 한번 이륙하면 최대 42시간 작전 비행을 할 수 있고 이 작전 반경은
3,000km로 이 북한 전역과 한반도 밖 지역의 군사 동향까지 정찰 또 감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워크가 실전 배치되면요,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북한의 내륙 영상 정보를 독자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미국도 마찬가지로 북한을 향해서 경고 수위를 높이긴 마찬가지인데요. 지난 주말 미 국방장관과 합참의장 또 양대 국방수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이 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우리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 강도 높은 경고성 발언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Today we have very high levels of readiness, and the motto for the U.S. force in Korea is "Fight tonight." 네, fight tonight, 그러니까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며칠 전에는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이 북미 간 이른바 분노와 화염의 시기였던 2017년을 거론하면서 그때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이용해서 써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비건 특별대표가 빈손으로 미국에 돌아간 직후에 외교적 해법보다는 군사적 압박을 암시하는 발언 숫자가 좀 늘었고요. 일단은 곧 열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이 북미 대화의 큰 흐름을 내다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내일 한일 정상회담도 있고 한중일 정상회의도 있습니다. 외교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도 내일 회의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북미 대화 중단, 한중은 물론 북에도 이롭지 않아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수 통합을 기치로 내건 시민단체 국민통합연대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무능하고 오만하고 정의와 공정을 팽개친 기만에 가득 찬 정권을 끝장내겠다라는 내용의 창립 선언문을 밝혔죠. 내년 총선 전에 보수 통합을 이뤄내서 그 목표를 이루겠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중앙집행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을 포함해서 단체의 주축 인사들이 주로 비박계, 친이명박계 인사들이어서 또 다른 친이 친박계 갈등을 유발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는 아니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보수 통합의 마중물이 되겠다 선언을 하면서 출범한 국민통합연대. 이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정계뿐 아니라 학계, 종교계, 문화계 아주 다양다종합니다. 자, 공동 대표는 이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또 김진홍 목사, 이문열 작가 등등. 자, 특히 이재호 전 의원, 중앙집행위원장, 창립준비위원장, 아무튼 이렇게 맡았습니다. 자, 이재호 위원장 문재인 정권 심판을 위해서 보수 통합 무조건 해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정말로 자유우파가 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지 기반을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름도 국민통합연대라고 해서.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단체 친이명박계 또는 비박계 성향이 강합니다. 이재호 위원장만 그런 게 아니라 참석자 몇몇 봤더니 친박계 인사가 거의 오질 않았어요, 행사장에. 자, 홍준표 전 대표 있죠, 주호영, 또 권성동, 저렇게 김성태 의원, 또 장제원 의원까지 말이죠. 딱 들어봐도 이거 친박계 아니다 싶은 인사들만 왔죠. 자, 특히 이 홍준표 전 대표 오늘 행사에서 연일 지금 강성투쟁을 주도하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몇 마디 독설을 날렸습니다. 이렇게요. 사장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노조위원장으로 변신을 해본들 국민들이 그게 선뜻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니까 요즘에 강경투쟁을 하는 황 대표 모습이 잘 어울리지가 않다 이런 얘기 같은데. 자, 또 이 황교안 대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험지로 나가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는 데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한번 모범을 보여봐요. 응? 강북 엄지에 자기가 출마 선언을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이동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 목사도 이 행사장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에 왔습니다. 지난 20일이었죠. 한국교회 8개 교단 내 2단 대책위원장 협의회가 최근 신성모독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이 전광 목사에게 해명을 요구했었죠. 바로 이 발언.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예,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교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광 목사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지난 주말 집회에서 한 발 더 들어간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 같은 거 하겠어요? 시시해서 안 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글쎄요, 이 메시아의 나라의 왕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메시아의 나라다. 뭐 이건 듣기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그 나라의 왕이 전광훈 목사다. 제가 솔직히 이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 과문한 탓에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라는 말씀들을 흔히 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 어쨌든 오늘 이 국민통합연대 출범식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소개를 한 거죠. 그 말이 떨어지자 잠시 좀 현장에서 소동도 벌어졌는데요. 이렇게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듣게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나는 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나가. 당신 나가.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이 당 강령에 성평등 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이 차별을 지향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정의당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지난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심상정 대표의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해야 될 말이 있었는데 들으신 것처럼 자료로 대체하겠다 했습니다. 그 자료, 그 연설 자료, 그럼 거기는 원래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한미 방위비 분담금 5차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내용은 오만함과 무도함의 그 자체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한국은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돈 대주고 뭐 어떻게 하는 속국이 아니다라고 돼 있었던 거죠. 자, 심 대표 순간 이건 읽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걸까요? 들으신 대로 자료로 대체하겠다라는 말을 그래서 한 겁니다. 자, 당대표가 입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니죠. 당 공식 자료에는 분명 그렇게 적혀 있었던 거니까요. 자, 한미동맹을 성적 착취, 피착취의 관계로 그러면서도 아주 이 저속한 표현을 그것도 다름 아닌 정의당이 물론 사과는 했지만 씁쓸함은 가시지 않는다고들 하시더군요. 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 지난 19일 밤 11시쯤이었습니다.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한 카페에서 지인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이 전자담배를 꺼내서 피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술을 팔든 커피를 팔든 실내 흡연은 안 되는 거. 주변 손님들이 당연히 항의를 했겠죠. 자, 그러니까 김 의원 밖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김 의원에게 더 큰 불행은 바로 그의 얼굴을 알아보고 그 흡연 장면을 촬영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작권 문제로 그 사진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사진 속 김 의원 전자담배니까 괜찮겠지 생각했던 게 아닌가 보여주더라고요. 자, 지키기 어려운 법도 아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걸 어겼습니다.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공중도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이죠. 자, 앞으로 자중하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냥 이제 담배 끊겠습니다 하셨으면 어땠을까요? 새해도 밝아오는데 말이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발족한 국민통합연대 참여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요. 보수 진영의 원로들이 정말로 폭넓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 쪽만 국한에서 보면은 앞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친이계라든지 비박계 인사들이 아무래도 주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한 추동력을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봐요? 지금 일단 집행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은 자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수통합 제안서를 마련해서 각 당에 전달을 하고 자연스럽게 이 통합 협상 테이블을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재호 위원장은 국민통합연대가 정당으로 발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각 당의 의구심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신경이 좀 쓰이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호 집행위원장부터가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최근 황교안 대표의 강성 행보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중도 보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또 지적을 했던 터라서 더욱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주말 사이에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당내에서 그것도 당직자가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좀처럼 정치판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광경인데 저희도 이제 한번 회의 때 여러 번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최근 우려했던 지점, 그러니까 당내에서
우려했던 지점을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네, 이 한국당 이모 조직팀장이 SNS에 올린 글인데요.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계속된 장애투쟁을 비판하면서 이게 정말 시대 정신에 맞는 것이냐라고 반문을 한 겁니다. 자, 등 돌린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중도층의 지지율이 중요하다면서 제1야당의 총선 준비 전략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 구도, 인물, 이 정책 뭐 하나 없이 극우화된 모습으로 이 한 표도 가지고 올 수 있단 말이냐라고 꼬집은 겁니다. 조직팀장이라고 그랬던가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흘려들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모 팀장, 지금 한국당은 검사 동일체 조직처럼 굴러가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개인과 조직을 동일시하고 또 의사결정 과정에 민주적인 논의가 없이 상명하달식이다. 이런 이야기겠죠. 검사 출신인 황 대표가 검찰 조직의 운영 원리를 당에 고스란히 이식한 것 같다라는 지적으로 풀이가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 똘똘 뭉쳐야 할 시점에 당직자가 당대표를 정면으로 비판안을 올린 것 자체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의미로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모 팀장이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스스로 그만두거나 잘 잘리거나 아직까지 그러진 않았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이제 거듭된 농성으로요. 의원들이나 당직자들의 피로감도 지금 상당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 본인이 이 주말에 울산에서 지금 청와대 관련 그런 의혹 관련해서 규탄 집회가 열렸었거든요. 있었잖아요. 예. 근데 황 대표가 그 울산 집회에 나오질 못했습니다. 몸이 상태가 안 좋다는 이유로 말이죠. 연일 강행군에 따른 피로 누적 때문으로 풀이가 되는데 의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농성 이런 거에 끝나면 또 밤에는 지역구 가서 또 지역구 관리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농성 장애 집회가 계속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해도 지금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좀 볼멘 소리를 한다는 거죠. 자, 정작 의원들은 그런데 혹여 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공천에 영향을 줄까 봐 대놓고 얘기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무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직자가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자, 당장 황 대표는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하지 말고 앞에 와서 내 면전에서 얘기를 하라 이런 지적으로 이런 말로 내부 총질로만 인식하는 건 좀 문제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지난주에 짚었던 내용인데요. 한국당이 불공정 보도를 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한 적이 있잖아요. 논란이 커지자 그 방침을 접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삼진 아웃제였는데요. 3번 걸리면 당 출입 정지 등 중징계를 내리겠다 이런 취지였는데 반발이 거세지자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보수 언론에서도 과하다 이런 비판을 할 정도로 무리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섰다 이런 평가도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야당이 언론과 척을 지면 선거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거냐 이런 지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아까 이제 국민통합위원회 얘기를 했는데요. 전광훈 목사도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아까 소란도 있었는데. 네, 공식적으로 참여하는 건 아니고요. 10월 3일 개천절 이 광화문 집회를 이 전 목사와 이재호 위원이 함께 치러냈던 인연으로 이번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거다라는 거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아까 왜 그렇게 소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전광훈 목사가 본인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동을 받게 됐다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망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끝나자 이 한청중이 왜 그런 악담을 하느냐라면서 삿대질을 하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죠. 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요 학교에 사직서를 낸 이후로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 아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죠. 네, SNS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 전 장관 사태 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건 건 취재가 아니라 회유라고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이 당시에 유튜버 언론인으로서 전화를 걸었다, 취재의 일환이었다라고 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유 이사장을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전 교수는 또 앞서 올린 글에서도 최성해 총장이 부도덕하다고 정경심 교수 측의 표창장이 진짜로 둔갑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과는 견해를 달리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국민통합연대로 잡을게요. 보수통합 내건 국민통합연대 출범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죠.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인데요. 검찰은 감찰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확인하고도 사안을 마무리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앞서 조 전 장관은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관련 속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1982년입니다. 수백억 원대 어음 사기 혐의로 장영자, 이철희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었는데요. 규모가 거대하고 또 여러 기업이 피해를 입었고 또 사기를 친 돈으로 부동산, 금괴, 사치품을 사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부를 함께 구속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당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자, 이렇게 장영자, 이철희 부부 이후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이상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사례 찾아보기가 드문데요. 검찰이 안게 될 부담이 적지 않고 또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이 구속이 됐으니까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줄어들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지난 10월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자 역설적으로 조국 전 장관의 구속 가능성은 낮아졌다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이 가족 비리 의혹과 관련해 3차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검찰은 신병 확보에 나서겠다라는 입장 명확히 밝히지 않았죠. 자, 그러나 변수가 있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인데요. 자, 이를 그동안 수사해온 서울 동부지검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자, 부인과 함께 받는 혐의가 아니라 본인이 핵심 인물인 사건으로 영장이 청구가 된 겁니다. 자, 그동안 조 전 장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첩보와 관계없는 좀 사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사적인 문제라고 했죠. 하지만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5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이 기업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속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이 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라고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한 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이 직권남용에 따른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동시에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곧 감찰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문제가 있다면 정무적인 책임은 지겠지만 직권남용 등 형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26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립니다. 자, 그동안 조 전 장관 서울중앙지검에 3번, 또 서울 동부지검에 2번 나와 조사를 받았지만 이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라 모두 비공개로 출석을 했죠. 하지만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부인과 마찬가지로 포토라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전 정권의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전 수석이 받았던 혐의 역시 직권남용 그리고 직무유기였습니다. 이 최서원 씨의 비위 행위를 알고도 진상 파악이나 여기서는 감찰을 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는데요. 관련 혐의로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이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묵인하셨습니까? 민간인을 왜 사찰하셨습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입장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문체부인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자, 이날 영장은 결국 기각이 됐죠. 자, 이후 검찰에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또 기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이 됐는데 자, 이때는 국정농단 사건이 아니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였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민정수석의 이 같은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임명한 인물이 바로 조국 전 수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독점을 하면서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능해왔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새 정부는 비검찰 출신 법학자를 임명함으로써 권력기관을 정치에서 독립시키는 동시에 권력기관 개혁의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과거 이제 민정수석이 검찰의 수사 지휘나 그런 측면에 원활하게 소통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측면에서는 어디까지 수사 지휘 부분을 하실 건지. 민정수석은 수사 지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지만 결국 검찰 수사 대상이 되면서 구속기로에 서게 된 겁니다. 조 전 수석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죠.
첩보 문건을 작성한 민정비서관실, 또 이를 경찰에 전달한 반부패 비서관실 모두 민정수석이 총책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관련 조사를 받은 김기현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검찰에서 본 첩보 제보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들을 일부 공개를 했었죠. 자, 이에 반박하듯 오늘은 송 부시장이 이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검찰이 가져간 건 업무 수첩이 아니라 이 개인의 단상과 소회, 풍문 또는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도감청 의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12월 6일부터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집에 있었을 때 12월 15일 시장님과 제가 처음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시장님과 저 둘만의 통화 내용이기에 분명 두 사람이 제보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때문에 송 부시장 대검과 법무부를 향해 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는데요. 이 검찰은 녹음 파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며 이 도감청이라는 건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감찰 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 26일 구속 심사입니다. 네,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관련해서요. 조국 전 장관을 2번 불러 조사를 했죠. 그리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사전 구속영장이죠. 영장 심사가 오늘 월요일인가요? 그러니까 26일 이제 목요일 서울 동부지법에서 진행이 되고요. 조 전 장관 영장 청구 이후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내놓은 게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는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도환 국민소통수석은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 동의에 의해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가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기관에 통보해서 인사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면서 청와대는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조국 전 장관이 1차 조사를 마치고 난 다음 이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밝힌 입장과 마찬가지인데요. 당시 감찰 조사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이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는 경미했고 당사자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은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찰을 고의로 중단하는 등 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게 조국 전 장관과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의 영장 심사를 맡은 권덕진 부장판사는 감찰 무마 의혹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습니다. 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영장을 발부한 그런 판사군요. 민주당은 그동안 이제 검찰 수사, 물론 이제 이 수사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수사 관련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에서 비판 입장을 많이 내놨는데 오늘 영장 청구 소식이 들려오니까요. 검찰권 남용이다. 검찰이 보복적 행태를 보였다. 이렇게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죠. 계속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이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 화풀이 행태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이로써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요. 검찰의 밑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보복적 행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이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라고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구속영장 청구로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면 야당은 공세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 조국은 꼴이고 몸통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일이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전희경 대변인, 조국 구속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라며 이제라도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청와대에서 본 것, 들은 것, 지시받은 것, 또 실행한 것을 자백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바른미래당도 당시 조국 수석이 감찰 중단 결정을 내렸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자, 김정화 대변인, 온갖 의혹의 정점에 있는 우한 덩어리 조국에게 올 것이 왔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는 파렴치한 사람의 최후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냐라며 구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상황 관련해서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국회 본회의가 오후 7시, 저녁 7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제 상정하겠다고 하고요. 이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일방적 결정인지 아니면은 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간의 합의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무튼
7시에 본회의가 열린다는 그런 속보가 막 들어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회기 관련 법안도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예산 부수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특히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게 되면요. 오늘 내로 이제 아무래도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등을 처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예상은 있는데 아무튼 조금 더 상황을 좀 챙겨보고요. 이게 어떤 속보인지 고반장이 좀 체크해 주기 바랍니다.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요. 청와대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제보한 인물로 지목됐던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오늘 추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도청 감청을 했던 것 같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고요. 비판을 했는데 검찰이 이제 곧바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도감청은 없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입장인 거죠. 네, 일단 이 송 부시장은 지난 20일 조사에서 이 검찰이 송철호 시장과 자신이 단둘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들려줬다면서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송병기 부시장은 2018년 3월 31일에 대한 진술이 잘못됐다고 바로 잡으려고 할 때 검찰이 녹취록을 들려줬는데 이 녹음은 지난 6일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12월 15일 송 시장과 통화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송 부시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검사가 갑자기 녹취록을 들려주면서 이 녹음 내용으로 봐 당신과 송철호 시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놀랄 만큼 깨끗한 음질이 녹음이었습니다. 이 녹음 내용은 제가 12월 6일부터 세 번째 진술을 마치고 집에 있었을 때 12월 15일 시장님과 제가 처음 통화한 내용이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까지 녹음하게 된 것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검사에서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했지만 합법적인 영장에 의해서 신행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네, 기자회견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도감청 의혹은 당사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해당 녹음 파일은 도청이나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라 적법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부시장은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되고 있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이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그 밖의 조사 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이 스모킹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을 그냥 적은 메모장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죠. 네, 이 검찰 조사를 받은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송 부시장의 이 수첩에 대해서 문 대통령과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놨고 임동호가 좀 밉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해당 수첩에 적힌 내용을 검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했고 자신이 추진했던 산재모 병원과 관련한 내용이나 또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 관련 내용이 적혀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이 송 부시장은 머릿속에 생각 등을 적은 것으로 명백히 업무 수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업무일지에 보면 17년 10월 11일자라고 기억합니다만 산재모병을 좌초시키는 것이 조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업무 수첩에 송철호 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보다에 불리하다 이런 내용이 있었나요? 업무 수첩 보신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언뜻 봤습니다. 업무 수첩은 통상 직장 내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 유가 원칙에 의해 장소, 시간, 계획, 실행 등이 상세히 기록되는 것이 업무 수첩이지만 제 수첩은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인 단상과 소회, 발상, 풍문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관련한 이제 검경의 여러 가지 이제 신경전 수준을 넘었죠. 거의 충돌 단계까지 갔던 내용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오늘은 이제 검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 윤모 씨가 재심을 청구한 것 관련해서요. 검찰은 충분히 그럴 타당한 근거들이 많이 있다고 입장을 내놨죠. 예, 일단 수원지검은요, 이 윤모 씨의 무죄를 인정할 새로운 증거로 몇 가지를 제시했는데 이춘재의 이 진범 인정 진술을 확보를 했고, 이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이 윤 씨를 불법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르는 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걸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원심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였던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도 확인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 검찰은 당시 국과수 감정서는 분석
값에 대해서 국가 감정인이 임의로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허위 결과를 만들어낸 걸로, 이거는 단순한 실수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앞서 경찰은 이 재수사 결과 당시 국가 감정서에 대해서 조작이 아니라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검찰은 이걸 완전히 뒤집은 겁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상대 기관의 발표를 부인하거나 반박하면서 지금 갈등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향후 재수사라든지 재심 과정에서 검경 간의 갈등도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네, 당초 이 추미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는 30일에 진행을 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는 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당이 증인 쪽 16명을 신청을 했는데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현 시장이 이 추미애 후보자가 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단수 후보 공천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관련 증인들을 대거 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한국당은 송병기 전 부시장, 그리고 백원우, 박형철 전 비서관, 그리고 이 황운하 현 대전경찰청장은 반드시 불러야 한다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단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한국당은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 그리고 딸 서모 씨 등 이 가족과 경제학 석사학위 논문 취득과 관련한 이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면 이 청문회 5일 전에 이 출석 요구서를 송달을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초 예정이 된 30일에 이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지금 청문 전국 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4+1 합의안 관련한 전체적인 국회 상황하고 또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감찰 무마 의혹 조국 26일 구속 심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쏘온 정치의 강정입니다. 어제 광주의 한 모텔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 투숙객 1명이 불을 질러 2명이 숨지고 31명이 다치는 큰 사고였습니다. 일부는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경찰은 투숙객 39살 김모 씨를 긴급 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이터로 베개를 태우고 화장지로 불길을 키웠다며 자신의 방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누군가 나를 위협해 방화를 저질렀다, 여자가 쫓아온다, 이런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김 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하고 프로파일러를 조사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김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데는 CCTV가 결정적이었는데요. 모텔을 향해 걸어가는 김 씨의 양손에 두툼한 가방과 비닐봉지가 있었고 모텔로 들어간 지 6시간 뒤에 그가 묵었던 3층 객실에서 불길이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건물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모텔 안은 열기와 시커먼 연기로 아수라장이 됐고 깊이 잠들었던 투숙객들은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복도 라인에 양쪽에 쭉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다 가려져서 땅만 보고 찾았거든요. 그때 진짜 문 안 열릴 때 이대로 죽는구나. 좀만 늦었어도 저 바로 죽었을 거예요. 숨을 한번 쉬니까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 어지럽고 막 쓰러지려고 하는데 딱 그 찰나에 겨우 탈출했어요. 그래서 비상구 겨우 찾아갔고. 소방당국은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200여 명의 인력과 20대의 소방차를 투입해 약 20여 분 만에 빠르게 불을 진화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발생해 화재 경보음조차 못 듣고 자던 투숙객들을 향해 소방관들이 벽이나 문을 큰 소리로 두드려 위기를 알린 것도 탈출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소방당국이 신속하게 대응했는데도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가 스프링클러 같은 안정장비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상 6층 이상 건물에 의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지만 이번에 불이 난 모텔은 5층짜리 건물로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얼마 전 신생아와 산모 등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던 일산 산부인과 화재는 멀게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까지 모두 초기 진화에 가장 중요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소방 기준을 강화해 지난 8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은 층수나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법령을 개정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곳은 더 많습니다. 미비한 법률 개정 문제와 안전 불감증 역시 한몫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그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어떤 부분이 좋은지 홍보와 계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비용 부담이 얼마나 큰지를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이런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스프링클러 논란, 사고가 났을 때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법제화는 물론이고요. 스프링클러 설치 시 비용이 드는 만큼 필요성을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관계당국의 현실적인 눈높이 교육도 뒤따라야겠습니다. 네, 미리 보는 내일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진행됐는데요. 내일은 아베 일본 총리와의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이후 15개월 만에 정식으로 마주 앉는 거죠. 일본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 문제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양자회담에 앞서서 한중일 정상회의도 갖습니다. 4+1 협의체가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국회 상황이 다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는 속보를 저희가 전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내일 국회 상황 회의 때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좋은 계획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 예보로 간단히 마무리하면요. 내일은 오늘보다는 기온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래도 평년 수준이라고 합니다. 대신 미세먼지 상황이 안 좋아서 뿌연 크리스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죠? 네. 내일 저랑 같이 저녁이나 같이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